손해보험 설계사 시험 첫 시간은 공통 부분에서 보험이론, 윤리를 공부할 거고요. 총 8문제가 나옵니다. 손해보험과 재산보험이 공유되는 공통 부분을 먼저 공부를 해주시고요. 손해보험, 재산보험 이런 순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거의 모든 이론 다 정리해도 한 2시간에서 3시간 안팎이에요. 이거 100점 맞는 시험 아닌데 너무 힘쓰지 마시고 그냥 차근차근 쌓아가다 보면 60점 쉽게 획득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모집이라 함은 보험 계약의 체결을 중개 또는 대리하는 것입니다. 모집할 수 있는 자가 있는데 보험 설계사는 중개사, 대리점, 보험회사 이 세 군데에 소속되어서 중개를 할 수 있고요. 보험 중개사는 키워드가 이겁니다. 독립적으로 중개. 그리고 보험 대리점은 보험회사를 위하여 대리. 설계사와 중개사는 중개를 하는 거고 대리점은 대리를 하는 거죠. 대리는 대리점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요 중개와 대리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전부 다 맞힐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 좀 꼬아서 나오면은 설계사, 중개사, 대리점 외에 모집할 수 있는 자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보험회사 임직원은 모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안 되는 사람이 보통 문제로 나와요. 4대감, 사회이사, 대표이사, 감사는 모집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중개와 대리에 대해서 쉽게 생각을 하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해요. 중개는 권한이 없다. 대리는 권한이 있다. 이 권한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계약 체결권, 고지 의무 수령권, 보험료 수령권 이렇게 3가지 권한이 아마 나올 거예요. 근데 이 명칭을 몰라도 돼. 설계사하고 중개사는 중개를 하기 때문에 권한이 아무것도 없어요. 대리가 좀 무겁다고 했죠. 대리점은 3가지의 권한을 다 가지고 있어.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설계사는 무슨 권이 있다라고 나오면은 무조건 틀린 거예요. 어떤 거는 있고 어떤 거는 없다 이렇게 나와도 있다라고 나왔잖아. 그러면은 틀린 거야. 중개사도 마찬가지죠. 근데 대리점은 없다라고 나오면 틀린 거야. 설계사하고 중개사는 모든 권한이 없고 보험 대리점은 모든 권한이 있다. 대리점 모든 권한이 있다. 보험 설계사는 보험회사, 보험 중개사, 보험 대리점을 위해 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자라고 했죠. 등록기관은 금융위원회인데 위탁받은 보험협회를 통해서 등록을 합니다. 등록기관은 설계사, 중개사, 대리점 3개 전부 금융위원회입니다. 근데 위탁기관이 달라요. 보험 설계사랑 대리점은 보험협회에 위탁을 하고 보험 중개사는 금융감독원에 위탁을 합니다. 이것도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좋아요. 보험 설계사 등록 요건을 살펴보면 신입의 경우 자격시험과 등록교육 이걸 합쳐서 연수과정이라고 하는데 이걸 이수한 자가 유효기간 1년 이내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경력 같은 경우에는 관계 업무에 1년 이상 종사를 해야 되는데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1년 이상 종사를 했을 경우 교육 이수를 하면 이것도 유효기간 1년 안에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등록 제한 사유가 있는데요.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그리고 파산 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복권만 되면 바로 가능한 거예요. 지문에 항상 이런 게 나와요. 파산 선고를 받은 지 2년이 지난 자 그럴싸하거든. 다른 게 왜냐면 2년짜리가 많잖아. 근데 아니라고. 복권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파산 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않으면 안 된다. 복권되면 바로 가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2년짜리하고 3년짜리가 있는데 2년짜리는 뭐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 경과, 과태료, 과징금, 업무정지, 등록 취소 이런 날부터 2년이 경과. 그 2년 이내라면 등록이 안 되는 건데 여기에도 3년짜리가 있어요. 3년짜리 뭐냐면은 등록 취소 처분을 2회 이상 받으면 좀 괘씸하잖아. 그럼 3년이야. 1년이 추가가 되는 거야. 3년이 지나지 않으면 등록이 안 되고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한 후 3년이 지나지 않으면 등록 제한 사유에 걸립니다. 그래서 2년짜리하고 3년짜리를 2개를 외우는 게 편하겠죠. 3년짜리는 2회 이상 받은 경우 그리고 다른 용도로 보험금을 유용한 사람 이렇게 죄질이 무겁게 봐서 이거는 3년 동안 등록 제한 사유가 됩니다. 다음은 등록과 말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심플하게 4단계로 등록, 위촉, 해촉, 말소 이렇게 순서대로 외우시면 되는데 등록은 그냥 등록하는 거잖아. 위촉은 뭐냐면 보험회사와 보험설계사 간의 그 위촉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럼 해촉은 뭐냐? 이 계약을 종료하는 게 해촉이에요. 근데 문제를 나오는 게 항상 이거예요. 말소가 됐느냐 안 됐느냐 그리고 말소하는 과정이 어떤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보험업법에 따라서 일사전속의 원칙이 있어요. 한 회사에만 소속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만두고자 할 경우에는 말소까지 처리를 해야 되는데 해촉 후에 바로 타보험사로 이직이 가능하다. 이런 문장이 나오면 이거는
틀린 지문입니다. 반드시 말소까지 해야 되고요. 보험 설계사 말소는 두 가지 절차가 있는데 보험회사에 의한 말소 절차가 있어요. 보험회사에 그냥 해촉 신청을 하면 자 우리 이제 그만 헤어집시다 라고 해서 보험회사와 위촉계약이 종료가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보험회사에서 보험협회에 말소 신청까지 해주는 경우 그냥 타 보험회사로 바로 이직이 가능하죠. 근데 이제 본인이 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은 보험회사에 해촉 신청을 했어요. 근데 해촉 증명서까지는 발행이 되는데 일단 말소는 보험회사에서 안 하고 내가 직접 그 증빙서류를 가지고 신청을 해가지고 말소를 시키는 거죠. 또 한 가지 이런 게 있어요. 해촉 신청을 했는데 해촉을 안 해줘. 그러면 내가 방법이 없잖아. 해촉 증명서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냅니다. 10일이 지나면 그 원본을 가지고 가면 똑같이 말소 처리를 받을 수 있죠. 그렇게 해서 필요한 증빙서류는 해촉 증명서, 내용증명 우편 10일 된 거, 그리고 신분증 이렇게 있는데 항상 필요하지 않은 서류인데 이 보기로 나오는 게 보험 설계사 등록증 원본. 이거 증빙서류 아니에요. 네, 필요 없는 서류입니다. 교차 모집 설계사는 일사전속주의의 예외 제도인데요. 한 개의 다른 업종의 보험회사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 도입 배경도 좀 아시면 좋은데 방카슈랑스 제도 시행에 따라서 보험 설계사 소득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보전하고 보험 소비자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도입이 되었다. 이게 제가 문제를 풀어보니까 갑자기 이 지문이 나오니까 무슨 생뚱맞은 소리지 하고 틀린 걸로 이걸 골라버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문제는 어차피 교차 모집 설계사로 등록할 수 있는지 아닌지 이런 게 이제 지문으로 문제가 나오니까 자 이렇게 하면 돼요. 생명 안 돼. 손해 안 돼. 일단 생명과 손해 앞뒤가 달라야 돼요. 생명보험 설계사가 손해보험 회사에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이 회사도 같으면 안 돼. A 회사가 A 회사 이러면 안 되죠. 그냥 A 손해보험 설계사가 C 생명보험 회사. 회사명과 업종이 다 달라야 된다. 그리고 교차 모집 설계사잖아요. 뭐 Z 생명보험 대리점이 B 손해보험 회사와 계약 체결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런 거 다 틀린 겁니다. 대리점 나오면 X. 보험 대리점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 분류를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종목별, 유형별, 영위 업종별, 운영 주체별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거든요. 자, 종목은 우리 그냥 시험 과목 생각하시면 돼요. 손해보험, 생명보험, 재산보험 그리고 그냥 여기 간단 손해보험 대리점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간단까지 살짝 넣어주시고 유형은 전속, 비전속이 있는데 우리 그 앞글자 따는 거 좀 유치하긴 한데 외우는 효과는 좋습니다. 그냥 유, 전, 비 이렇게 외워주시면 유형별은 전속, 비전속 그리고 영위 업종별은 업이잖아 업, 전업, 겸업, 전업, 겸업, 영위 업종별 그리고 운영 주체는 간단하죠? 개인이냐, 법인이냐 이런 식으로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등록 요건은 설계사보다 살짝 1년씩 추가해주면 됩니다. 유효기간도 연수과정 후 2년이고요. 그리고 관계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인데 등록 신청일부터 4년 이내. 법인 대리점은 개인 손해보험 대리점의 등록 요건을 갖춘 사람이 1명 이상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임직원 수가 만약에 100명 이상이라면은 임직원의 10분의 1 이상이 보험 설계사 등록 요건을 갖춘 법인이어야 됩니다. 등록 제한 사유는 보험 설계사 등록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다 안 돼요. 여기에 추가로 보험 설계사 또는 보험 중개사로 등록된 자 이거 지문으로 많이 나오는데 안 됩니다. 그리고 다른 보험회사의 임직원, 국가기관 퇴직자, 자동차 제조 판매업자 그리고 자동차 제조 판매업자에서는 수입차, 중고차 판매업자는 등록할 수 있다. 보험 대리점의 업무 폐지는 원칙적으로 보험회사에서 신청을 하는 건데 개인 대리점의 경우 직접 업무 폐지도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게 지문으로 나와요. 개인 대리점의 경우 보험회사를 통해서만 업무 폐지가 가능하다. 이런 지문이 나오면 틀린 지문입니다. 이거 확실히 기억해 주세요. 보험 대리점 업무 폐지 절차에서 자주 나오는 지문 중에 하나가 그 업무 폐지 동의를 받을 때 계약 체결 보험회사 전부를 받아야 된다는 내용이 있어요. 이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보험 중개사에서는 독립적으로 보험 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 중개사 등록은 아까 뭐라 그랬죠? 중개사든 설계사든 대리점이든 전부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하는데 위탁기관이 설계사와 대리점은 손해보험협회예요. 협회. 보험중개사는 금융감독원이라는 거. 위탁기관 알고 계시면 되고요.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지문으로 나올 수 있는 용어가 방카슈랑스하고요. 그리고 2003년 8월부터 실시되고 있다. 이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등록이 가능한 금융기관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는데 이거는 가능한 기관보다 안 되는 기관을 외우는 게 빨라요. 한국은행, 공제조합, 보험회사, 우체국, 겸용 여신업자 안 된다. 보험 모집 프로세스,
경우에 따라서 유연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각 단계가 추가, 연장되거나 한 번에 함께 이루어져도 무방합니다. 순서를 묻는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순서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가망 고객 발굴, 접근, 정보 수집, 가입 권유, 계약 체결, 소개 확보 순인데요. 정 암기가 안 되시면 그냥 상식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세요. 가망 고객 발굴이 돼야 그 다음에 접근을 할 거고, 정보 수집이 돼야지 그 정보를 가지고 가입을 권유하겠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뒷부분에 계약 체결을 하고, 계약 체결한 이후에 그 다음에 소개를 확보하는 거죠. 각각의 키워드가 문제로 나오니까 한번 살펴보면, 가망 고객 발굴은 그냥 판매 활동의 기초라고 할 수 있죠. 영업 공략 대상, 소득 수준 결정, 이런 키워드들이 있고요. 접근에서는 첫 만남, 소통 단계, 유리한 환경과 여건 조성. 정보 수집에서는 5대 필요 자금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생활비, 양육비, 주택 구입비, 노후 자금, 긴급 예비 자금. 근데 이런 거 다 외우지 마시고 오답으로 항상 장례비가 나와요. 그래서 장례비는 아니다. 가입 권유는 외우시면 좋은데 그냥 한번 들으세요. 고객의 니즈 및 재무 정보를 토대로 최적의 위험 보장 설계를 제시. 계약 체결은 보험 영업의 최종 목표이자 새로운 고객 서비스의 시작 단계. 소개 확보의 키워드는 새로운 가망 고객 확보, 새로운 시장 창출의 근원, 영업 활동의 원동력, 그리고 증권 전달이 나오는데, 이거는 최종 확인 및 완전 판매 실현 단계라고 하는데, 보통 소개 확보 안에 증권 전달을 포함시키기도 해요. 이런 지문이 나올 수 있어요. 소개 확보를 먼저 하고 증권 전달을 한다. 이 지문이 나올 수 있는데, 이거는 틀린 지문이 아닙니다. 맞는 지문이에요. 윤리규범과 준칙 파트에 대해서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통 직업윤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윤리 준칙상 잘못된 것은, 이런 것이 문제가 나오거든요. 근데 읽어보면 상식적으로 되게 당연한 말들을 하고, 딱 보면 이상한 지문이 하나가 있어요. 그걸 골라주시면 돼요. 예를 들면 전문 금융인으로서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한다든지, 보험인으로서 사회보장에 숭고한 사명을 다한다든지, 이런 거는 이상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고르시면 안 되고, 자, 고를 때 이런 거, 고객 서비스를 위하여 고객 정보를 동료와 공유한다. 아니, 개인정보가 얼마나 중요한 시대인데 지금 고객 정보를 동료와 공유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이상하면 골라주시면 되고, 모집 종사자는 보험 상품 판매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영업활동을 수행한다. 아니, 그래, 우리 돈 많이 벌어야 되긴 하는데 그래도 이상하잖아요. 이게 판매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한다는 것 자체가 약간 도덕적이지 않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 골라주시면 됩니다. 우수인증 설계사, 보험 설계사하고 개인 전속 대리점만 해당하고요. 1년간 인증을 부여해 주는데, 여기서 법인 대리점 소속 설계사 나오면 당연히 안 되고요. 전년 6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 한 회사에 3년 이상 재직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그 3년 동안 불안전 판매, 모집질서 위반, 이런 거 단 한 건도 안 됩니다. 무슨 몇 프로 어떤 수치 나오는 순간 무조건 틀린 거예요. 부럽다고 가짜로 인증 도용하다 걸리면 2년간 금지되고요. 혜택은 인증 로고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기 수당이라든지 다른 금전적인 혜택이라든지 이런 건 아무것도 없어요. 위험, 위태, 사고, 손해순이죠. 위사, 손. 위태는 물리적, 도덕적, 정신적 위태가 있는데, 물리적 위태는 도로상의 빙판, 공장의 기름걸레, 주택에 저장된 휘발유, 뭔가 사고가 날 것 같은 그런 것들이죠. 물리적인 것들. 도덕적 위태는 고의적이란 말이 들어가면 됩니다. 고의적으로 뭔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그냥 도덕적 위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정신적 위태는 기강적 위태라고도 하는데, 고의는 없어요. 고의는 없는데 부주의와 무관심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들. 넓은 의미로 치면은 도덕적 위태에 포함된다고도 해요. 그리고 이 위태 때문에 사고가 발생을 하죠. 사고는 손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거예요. 예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선박 침몰의 원인인 폭풍우, 건물 멸실의 원인인 화재, 이런 게 사고고요. 손해는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예기치 않은 경제적, 재산적 가치의 상실이나 감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손실, 손상, 훼손, 일실, 상실, 멸실, 이런 게 다 손해에 대한 표현의 말이니까 이런 거 지문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비슷한 단어들이 나오면은 이건 손해를 말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험의 분류는 여러 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로 주관적, 객관적 위험. 주관적 위험은 통계 측정이 불가능하고요. 객관적 위험은 대수의 법칙의 근거, 통계 측정이 가능, 이런 키워드가 나옵니다. 보험 사업자에게 유용한 개념이 뭐냐라고 하면 객관적 위험을 떠올리시면 되고요. 다음 순수 위험과 투기 위험이 있는데, 순수 위험은 이익은 없어요. 손해만 발생하는 위험이고요. 대수의 법칙이 적용되기 쉬워서 보험화 가능성이 높다. 근데 순수 위험 모두가 보험화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거 지문에 헷갈리게 나올 수 있으니까 주의해 주시고요. 투기 위험은 손해와 이익이 상존합니다. 예를 들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주식 투자, 신규 사업 진출, 도박 이런 것들은 보험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손해 발생 객체에 따른 위험인데 이거는 보험 가능 위험이에요. 인적 위험, 재산적 위험, 배상 책임 위험 이렇게 있고요. 인적 위험은 질병, 상해, 노령, 사망, 재산적 위험은 자동차 사고, 건물의 화재, 선박의 침몰, 배상 책임 위험은 타인의 재산이나 신체에 입힌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 의무가 법적으로 부과될 가능성을 위험으로 하는 거죠. 보험가입 대상 위험의 특성은 다수의 동질적 위험, 우연적 사고 위험, 명확하고 측정 가능한 위험, 보험회사가 감당할 수 있는 손실, 확률적으로 측정 가능한 위험, 경제적 부담이 가능한 보험료. 자, 이런 키워드들에서 조금 얍삽하게 나오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다수의 이질적 위험. 한 가지만 바꾸는 거죠. 소수의 동질적 위험. 이런 거 걸려들면 안 돼요. 보험의 기능은 경제상 불안정 제거, 피해자의 손해를 보호, 신용의 보완 등이 있는데요. 오답으로 이런 게 나오죠. 배상책임 보험은 가해자의 손해를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아까 분명히 피해자의 손해를 보호한다고 했는데 요거를 가해자로 살짝 바꿉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답으로 고용의 창출, 이런 거는 보험의 기능이 아니에요. 보험의 기본 원칙은 이걸 다 외우긴 어려울 것 같고 각각의 원칙이 나왔을 때 그 원칙이 뭘 설명하고 있는지 그 키워드를 매칭을 시킬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위험의 분담 원칙은 위험 집단 구성해서 보험료를 각출하고 그걸로 구성원 일부의 손해를 보상한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조금 지문 찾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대수의 법칙은 동일한 사실을 대량으로 관찰했을 때 확률이 통계적으로 예측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고요. 수지상등의 원칙에서 가장 중요한 건 보험회사의 관점이다. 순보험료 총액이 지급보험료랑 합치가 된다. 이득금지 원칙은 손해보험 고유의 원칙입니다. 인보험에는 없다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실손보상의 원칙은 이득금지 원칙에 입각을 해서 실손을 보상한다 라는 거고요. 비례보상 원칙 있고요. 급부, 반대급부의 원칙은 보험계약자 개인 관점입니다. 보험사고가 발생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과부족이 없어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급부는 반대급부의 사고 발생 확률을 곱한 것과 같다라는 수식을 만든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독일의 학자 렉시스예요. 이 사람 이름을 따서 렉시스 법칙이 있는데 이 렉시스 법칙 얘기가 나오면 급부, 반대급부, 균등의 원칙을 설명하는 겁니다. 보험의 분류는 먼저 상법상 분류, 손해보험과 인보험으로 분류를 하는데요. 손해보험은 자동차, 해상, 운송, 화재, 책임보험이 있고요. 인보험은 상해보험과 생명보험. 상법상 분류에서는 보험계약은 기본적 상행위의 하나로 규정을 합니다. 요거 지문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알아두시고요. 보험업법상 분류는 생명보험, 손해보험, 재산보험인데 생명보험은 생명보험, 연금퇴직보험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재산보험은 상해, 질병, 간병, 상질간 이렇게 생명보험하고 재산보험을 외워주시면 나머지가 손해보험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가입 대상에 따른 분류에는 재물에 관한 거, 그리고 사람에 관한 거, 그리고 책임에 관한 보험은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해야 하는 법률상 배상 책임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익에 관한 보험은 딱 하나, 기업 휴지보험 이것만 아마 예로 나올 거예요. 그거를 외워주시면 됩니다. 운영 형태에 따른 분류로는 의무보험과 임의보험이 있는데 의무보험이 시험에 나오죠. 이걸 외워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 다 못 외우죠. 잘 따라하세요. 원체, 특가, 자유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원래 원체 이런 말 쓰잖아요. 기업 같은 데서 할인 행사를 하거나 특가 행사를 하는 거는 기업의 자유잖아. 그러니까 원래 특가는 자유다 이건데 원체, 특가는 자유다. 그래서 원체, 특가, 자유다. 앞글자만 알고 있으면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되는데 원자력보험,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 특수건물 화재보험,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자동차 책임보험, 유도선 업자 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이렇게 있는데 이거 어떻게 다 외울 거야. 그냥 앞글자 따서 글자 딱 기억하고 있다가 맞아지면 아 요거는 의무보험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잘 들으세요. 원체, 특가, 자유다. 기간에 따른 분류에는 단기 1년 이하, 장기 3년 이상, 장기보험에는 만기 환급금, 해약 환급금이 있다라는 정도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기간보험이 있고 구간보험은 그냥 종류만 외워버리면 돼요. 운송보험, 적하보험, 낚시보험, 스키보험, 구운적, 군악스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혼합보험은 조립보험, 건설보험, 여행보험인데 조건여행으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입 금액에 따른 분류는 이득금지 원칙이 적용되는데요. 전부보험, 일부보험, 초과보험, 중복보험이 있습니다.
보통 계산 문제도 나오기도 하는데 일단 공통 부분에서는 간단히 용어적인 설명을 보고 가겠습니다. 전부보험은 보험 가액과 보험 가입 금액이 같고요. 보험 가입 금액을 한도로 실손 보상을 합니다. 일부 보험은 보험 가액이 보험 가입 금액보다 크고요. 보험 가액에 대한 보험 가입 금액의 비율에 따라 비례 보상을 합니다. 초과보험은 보험 가액보다 보험 가입 금액이 큰데요. 이득금지 원칙에 따라서 보험 가액을 한도로 실손 보상합니다. 중복보험은 동일한 보험 목적에 수개의 보험 계약이 병존하는 경우에 발생을 하는데요. 보통은 보험 가입 금액의 합이 보험 가입보다 큰 경우를 말하고요. 이때는 각각 보험 가입 금액의 비율에 따라서 연대 책임을 집니다. 추가로 한 가지 알아주셔야 될 게 초과보험, 중복보험이 사기로 체결된 경우는 무효가 된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위험 분담 관계에 따른 분류는 보험계약을 직접 인수하는 원보험이 있고요. 책임의 일부를 다시 다른 보험회사로 전가하는 재보험이 있습니다. 지문으로 나오기 때문에 아셔야 될 거 하나는 재보험사는 인수한 위험을 다른 재보험사에 또 전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안 된다고 나와서 오답지문으로 나오는데 재보험사는 또 재보험사에 전가를 할 수 있다. 경영주체에 따른 분류는 공영보험과 민영보험이 있는데 공영보험 몇 개 빼고는 전부 민영보험이죠. 공영보험만 외워주시면 돼요. 산업재해 보상보험, 건강보험, 무역보험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보험 사기는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2016년 9월 30일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연성사기와 경성사기를 구분하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연성사기는 기회사기라고도 하고 과장, 확대가 키워드가 되고요. 보험금의 과잉 청구 등을 예를 들 수가 있죠. 경성사기 같은 경우는 고의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는데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키면 경성사기가 되겠죠. 과거에는 형법의 사기죄에 따라서 처벌을 했는데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시행 이후에는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에 따라 처벌을 하게 되는데요. 아래 내용 보시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미수범도 처벌을 한다는 거예요. 지문 내용으로 보험사기에 대한 미수범은 처벌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나올 수 있는데 그거 오답 지문이고요. 상습범은 원래 있는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을 할 수가 있고요. 사기 이득액이 5억 이상이 되면 가중 처벌을 할 수가 있는데 조금 세세히 살펴보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그리고 사기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그리고 가중처벌 형량 이외에 보험 사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보험범죄의 특성 및 피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특성은 범죄의 복합성, 다른 범죄와 함께 복합적으로 발생이 되죠. 보험범죄의 수법이 점점 다양하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의 조직화가 되고 있습니다. 보험범죄에 따른 사회적 피해로는 10대들의 모방범죄가 증가하고요. 보험계약자들에게 보험료 인상의 결과로 돌아가는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험금을 목적으로 반인륜적인 범죄 등이 일어나기 때문에 건전한 윤리의식 그리고 생명 존중의 가치관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나이롱 환자 관리,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기억해 두시고요. 자, 교통사고 입원 환자의 외출 외박 기록 관리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3년간 보존을 해야 되고요. 보험회사의 외출 외박 기록 열람 청구권을 인정하는데요. 이때는 환자 동의는 필요가 없습니다. 환자의 경우 외출 외박 시 의료기관의 허락이 필요한데 지문을 살짝 보험회사의 허락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바꿔서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주의해 주시고요. 정비업체 관련해서는 일단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기억해 두시고요. 정비 의뢰자의 동의 없는 임의수리 금지, 정비 전 사전 견적서, 그리고 정비 후에는 내역서, 이 교부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생품 사용 시에는 정비 의뢰자에게 사전에 고지를 해야 합니다. 이것들을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관련해서는 수치와 처벌 기준에 대해서 좀 알아두면 좋은데요. 음주운전 사망사고 시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그리고 상해사고 시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거를 기본적으로 좀 외워두신 상태에서, 그리고 이제 수치가 나오는데 혈중 알코올 농도죠. 0.03에서 0.08까지는 단순 음주운전인데 면허 정지가 됩니다. 근데 요 구간이라도 만약에 사고가 나게 되면은 면허 취소가 되고요. 그리고 음주 단속에 불응을 하면은 무조건 면허 취소입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 음주 시에는 수치가 아주 높잖아요. 2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에서 2천만 원의 벌금이, 음주 측정 불응 시에는 1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의 벌금이 나옵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업무상 중대한 과실 또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원래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야 되는데 치사에 이르지 않는 치상죄나
뭐 타인의 그냥 재물 같은 거를 손괴한 경우에는 피해자하고 합의를 하면 그 의사에 반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그 처벌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상대방과 이제 합의를 했을 때 가능한데 이거조차도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교통사고 피해자가 중상해에 이르거나 12대 중과실을 범했을 때 이때는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고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2대 중과실은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신호위반 및 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20km 초과, 요거를 살짝 10km 초과 이렇게 해가지고 오답지문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요 수치 잘 보시고요. 앞지르기 규정 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보도 침범,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운전 의무 위반. 근데 이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도 30km 이내로 원래 운전을 해야 되죠. 뭐 지자체에 따라서 20km 미만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만약에 30km 이내로 운전을 했고요. 여기서 노인이나 다른 사람들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이거 중과실일까요? 아닐까요? 이거 중과실 사유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물 고정조치 위반. 도로교통법에서는 도로교통법상 내용이 틀린 것은 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요. 여기 있는 네 가지만 외워주시고 그 좀 이상한 거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 도로 전자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일반 도로에서도 전자석 안전띠를 매야 됩니다. 조금 오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전거 음주 단속을 하면 뭐 처벌 안 되는 걸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전거 음주 단속 시에도 처벌이 된다는 거. 경사로 주정차 시 미끄럼 방지 의무. 75세 이상 고령자 적성 검사 주기가 5년에서 3년으로 줄었습니다. 3년이에요. 5년 아닙니다.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우리 그 음주운전 사망과 상해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자 사망 시에는 3년 무기, 상해 시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죠. 위험한 운전을 해서 사람을 치여서 죽거나 다치게 만들었을 때도 똑같이 사망은 무기 또는 3년, 상해는 1년에서 15년,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의 벌금이 나오게 됩니다. 똑같진 않고 비슷한데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그 어린이 치여가지고 그 사망에 이르거나 상해에 이르게 하면은 같은데 벌금 부분에서만 1천에서 3천이 아니고 500에서 3천입니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난폭 운전을 했을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앞에 공통부분 8문제 먼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공통부분 나머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손해보험, 재산보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보험 설계사 일을 시작하려고 마음먹었다면 어디서 누구와 함께 시작하는지도 중요합니다. 막연한 두려움이 있다면 해소해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다면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저와 함께 하신다면 제2의 전성기를 맞을 수 있도록 끝까지 돕겠습니다.